사장님, 이 이름 왜 찾고 계신 겁니까? 가게 유리문에 붙은 종이를 가리키면서 제가 시장 아주머니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잠깐 저를 쳐다보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사람 찾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이에 적힌 이름이 제 이름이었거든요. 친구 장례식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고향에 온 게 얼마만인지 내려오는 버스 안에서 손가락으로 세어봤는데 딱 떨어지지가 않더군요. 15년쯤 됐을까? 아니면 20년쯤 됐을까? 어쩌면 그보다 더 됐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를 보내고 상주한테 인사 한마디 건네고 빈속에 소주 한 잔 받아 마시고 그렇게 장례식장을 나왔는데 차 시간이 2시간이나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걸었습니다. 어디 갈 데도 없고 딱히 보고 싶은 것도 없었는데 발이 자꾸 시장 쪽으로 향하더군요. 오래된 사람들이 그렇듯이 몸이 먼저 기억하는 길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그 시장 골목을 막 들어서려는데 가게 유리문에 붙은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분을 찾습니다. 그 아래에 이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제 이름이었습니다. 이름만이 아니었습니다. 고향 마을 이름, 어릴 적 살던 동네 이름, 그리고 나이대까지 적혀 있었는데 그게 전부 저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저는 이 마을에 저를 찾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새어머니와는 10대 때 이미 연이 끊어졌고 이 마을에서 저를 찾을 사람이 있다면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40년 전에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떠나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 번도 이 마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4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 마을을 떠나던 날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경상도 산골, 지금은 지도에서 거의 흔적도 남지 않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 이름을 들으면 아는 사람이 없을 테니 그냥 아랫마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집이 15채쯤 모여있던 작은 마을이었는데 우리 집이 제일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논도 밭도 변변찮은 집이었지요. 아버지는 날품팔이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집이었지요. 제가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머니가 없었고 동네 어른들이 이것저것 바삐 움직이고 있었고 아버지가 마루에 앉아서 담배만 피우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철이 든 다음에 어렴풋이 들은 이야기로는 아파서 돌아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아버지가 답해줄 분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술을 드시기 시작한 건 그 즈음부터였습니다. 낮에는 일 나가고 저녁에 돌아오면 꼭 한 병씩 들고 오셨어요. 처음엔 그냥 조용히 드시다가 어느 날부터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어느 날부터는 손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라기보다는 허공에 아니면 아무도 없는 벽에다 대고 뭔가를 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린 저는 그게 무서워서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 발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버티곤 했습니다. 제가 10살 되던 해에 새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새어머니는 나쁜 분이 아니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짜로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늘 서로 조심하면서 눈을 잘 안 마주치는 사이가 됐습니다.
새어머니 사이에서 남동생이 생긴 건 제가 12살 때였습니다. 그 동생이 태어나던 날 아버지 얼굴이 달라지는 걸 봤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는데 그게 웃음이었는지 안도였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집에서 조금씩 더 구석으로 밀려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밀어낸 게 아닌데 그냥 혼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시절에 저한테 유일하게 편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는데 바로 재홍이었습니다. 한재홍? 저보다 1살 많은 친구였는데 우리 마을 위쪽에 있는 윗마을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처음 만났는데 걔도 저처럼 말수가 없고 조용한 편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저를 잘 챙겼습니다. 점심을 못 사온 날이면 슬쩍 자기 도시락을 밀어주고 체육 시간에 편가를 때 아무도 저를 안 부르면 걔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 덕분에 그 시절을 버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홍이네는 우리 집보다는 좀 나은 편이었는데 그래도 부잣집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조그만 가게를 하셨는데 그 가게에 가면 걔 어머니가 늘 뭔가를 쥐어주셨습니다. 고구마라든가 찐 감자라든가 어떤 날은 누룽지라든가. 저는 그 집 부엌 냄새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뭔가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중학교를 다니면서부터는 재홍이와 거의 매일 같이 붙어 다녔습니다. 학교 끝나면 같이 들판을 가로질러 집에 오고 여름이면 냇가에서 발을 담그고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기도 하고 겨울이면 재홍이네 헛간에 들어가서 몸 녹이면서 만화책을 돌려 읽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딱히 거창한 게 없어도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 올라가던 봄에 재홍이가 저한테 이야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자기 사촌이 이번에 전학을 온다는 겁니다. 여자애인데 서울에 있다가 내려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러냐고 했는데 재홍이가 이상하게 힘줘서 말했습니다. 야, 나중에 학교에서 보면 잘 대해줘라. 그러는 겁니다. 그게 왜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 건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 애를 처음 본 건 4월쯤이었습니다. 교실 복도에서였는데 재홍이가 먼저 손을 흔들면서 야, 이쪽이야 하고 불렀고 저는 그냥 옆에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지는 않았는데 눈이 컸고 머리를 양갈래로 묶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왔다는 게 티가 나는지 안 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말투가 달랐습니다. 살짝 빠른 말투였어요. 재홍이가 저를 소개하면서 이름을 댔는데 그 애가 저를 한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날은 그게 다였어요. 그의 이름이 수진이었습니다. 이수진.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습니다. 재홍이 사촌이구나, 서울에서 왔구나, 그 정도였어요. 같은 학년이었지만 반이 달랐고 밥 먹을 때 가끔 같은 테이블에 앉는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그해 가을에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읍내까지 단체로 소풍을 가는 날이었는데 버스가 산길을 돌다가 잠깐 세웠습니다. 누군가 멀미를 한다고 해서요. 다들 내려서 잠깐 바람을 쐬는데 수진이가 저 혼자 길가에 서서 아래쪽 골짜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뭐 때문에 거기 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 옆에 가서 서게 됐습니다. 별말 없이 둘이 그냥 서 있었는데 수진이가 먼저 말을 했습니다. 여기 생각보다 예쁘다. 저는 그냥 그러게 하고 대답했는데 수진이가 슬쩍 저를 보면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뭔가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는지는 설명을 못 하겠는데 그냥 달랐어요. 그날 이후로 수진이를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건 지금은 솔직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중3이 되면서 저, 재홍이, 수진이 이렇게 셋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됐습니다.
학교 끝나고 시장 골목을 같이 걷기도 하고 재홍이네 가게 한쪽에 쭈그려 앉아서 뭔가 먹기도 하고 수진이는 말이 많은 편이었고 저는 듣는 편이었고 재홍이는 중간에서 분위기를 맞추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맞아 떨어지는 셋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 집에서는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술이 더 잦아지고 있었고 새어머니는 남동생 하나 키우기도 벅차다는 게 표정에서 보였고 저는 집에서 점점 더 길게 있기가 싫어졌습니다. 학교 끝나고 재홍이 집 쪽으로 발길이 향하는 건 그냥 편해서이기도 했지만 솔직히는 우리 집이 싫어서이기도 했습니다. 중3 겨울 수진이가 갑자기 서울로 다시 올라간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외할머니가 편찮으셔서 어머니가 올라가야 한다는 이야기였는데 수진이도 따라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재홍이한테서 먼저 들었는데 재홍이도 좀 아쉬워하는 눈치였고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수진이가 떠나기 이틀 전에 셋이 마지막으로 같이 시장을 걸었습니다. 그날따라 시장에 사람이 별로 없었고 겨울바람이 골목을 가로질러 지나갔습니다. 수진이가 군고구마 하나를 사서 셋이 나눠 먹었는데 먹으면서 별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서울 가면 뭐가 좋겠다. 근데 여기가 이런 게 좋다. 학교는 또 달라지겠다. 그런 이야기들. 집으로 돌아오면서 재홍이가 먼저 갈라지는 골목에서 헤어졌고 저와 수진이가 같은 방향으로 좀 더 걸었습니다. 별 이야기 없이 걷다가 수진이가 멈추더니 저한테 뭔가를 내밀었습니다. 작은 공책이었습니다. 표지에 꽃 그림이 그려진 그냥 흔한 공책이었는데 편지 쓰면 돼. 그 말 한마디 남기고 수진이는 골목을 돌아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공책을 들고 한참을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게 중학교 3학년 겨울이었고 저는 그 공책을 고등학교 내내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편지를 쓰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쓰긴 썼어요. 근데 붙이지를 못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쓸 때마다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계속 새로 썼고 그러다 보니 한 번도 못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봄에 수진이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번엔 잠깐 온 게 아니라 완전히 내려온다는 거였습니다. 재홍이가 달려오면서 저한테 그 소식을 전했는데 그때 걔 표정이 좀 이상했습니다. 반가운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말하려다가 참는 것 같기도 한 표정이었는데 저는 그때 그 표정의 의미를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수진이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키가 더 컸고 머리를 내리고 있었고 말투가 더 빨라져 있었습니다. 근데 웃는 게 똑같았어요. 그 웃음이 똑같아서 저는 3년 사이에 시간이 안 흐른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해 봄부터 여름까지 세 명이 다시 어울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던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재홍이도 수진이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세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 일이 그해 가을이 시작될 무렵 저는 수진이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재홍이가 그 시기에 집안일로 바빠졌거든요. 재홍이 아버지 가게가 어려워지면서 학교 끝나고 가게를 도와야 하는 날이 많아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셋이 같이 다니던 게 어느 날부터 둘이 되는 날이 생겨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같이 걸었습니다. 어색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시장 골목을 같이 빠져나오고 각자 갈 길에서 조용히 헤어지는 정도였지요. 그냥 학교 끝나고 시장 골목을 같이 빠져나오고 각자 갈 길로 갈라지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비가 왔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가을비였는데 수진이가 우산이 없었어요. 저도 없긴 마찬가지였는데 수진이 집 방향이 저하고 같은 쪽이었거든요. 그냥 같이 뛰었습니다. 처마 아래로 가게 차양 아래로 이리저리 피하면서 뛰다 보니 어느 순간 둘 다 흠뻑 젖어 있었고 수진이가 어이가 없는지 웃기 시작했습니다. 빗속에서 서로 보면서 웃었는데 그게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졌어요. 딱히 뭐가 달라진 건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같이 있는 게 더 자연스러워졌다고 해야 할까요? 수진이가 말을 걸어오는 빈도가 늘어났고 저도 예전보다 말수가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그전까지 저는 워낙 조용한 편이었으니까 조금 더 많아진 것도 수진이한테는 꽤 달라 보였을 겁니다. 수진이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뭔가 신기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별것도 아닌 이야기를 꺼내도 수진이가 끝까지 들어주고 그래서 하면서 더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해준 사람이 재홍이 말고는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말을 들어줄 뿐이 아니었고 집에서는 늘 제가 없는 듯이 지냈으니까요. 어느 저녁에 수진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는 말을 많이 안 하는데 하는 말은 다 진심이다. 그 말이 그냥 스쳐 지나갔으면 됐는데 저는 집에 와서도 그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그런 식으로 봐준다는 게 그때까지 살면서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말 같았거든요. 그 무렵에 제 생일이 있었습니다. 11월이었어요. 저는 생일을 챙기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어머니가 계셨을 때 한두 번 챙겨주신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그냥 넘어가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셨고 새어머니도 굳이 챙기는 분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재홍이가 학교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재홍이가 저를 데리고 시장 골목 끝에 있는 작은 분식집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들어갔더니 수진이가 먼저 와 있었고 테이블 위에 떡볶이랑 순대가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거창한 건 없었어요. 그냥 그게 다였습니다. 케이크도 없고 선물도 없고 분식집 작은 테이블에 셋이 앉아서 먹는 게 전부였는데 수진이가 아무렇지 않은 듯이 생일 축하해 그러더군요. 저는 그날 밥을 먹으면서 왜인지 모르게 목이 뜨거워졌습니다. 창피해서 아무 표정도 안 지으려고 했는데 재홍이가 뭔가 눈치챘는지 일부러 딴소리를 해줬습니다. 녀석이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 생일이 제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가 챙겨준 생일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저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겨울이 오면서 셋이 같이 있는 시간은 더 줄었고 저와 수진이가 단둘이 걷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때 재홍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저는 솔직히 그때는 몰랐습니다. 재홍이가 수진이를 좋아한다는 걸 눈치채지 못한 게 아니에요.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을 했던 건지 아니면 정말 외면하고 싶었던 건지 지금도 그게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 겨울 저와 수진이 사이에 말하지 않은 감정 같은 게 생겼습니다. 고백을 한 것도 아니고 사귀자는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서로 알고 있는 것 같은 상태였어요. 손을 잡거나 한 적도 없었고 그냥 같이 걷고 같이 웃고 가끔 같은 걸 보면서 같은 생각을 하는 사이였습니다. 수진이네 집에 처음 들어가 본 건 그 겨울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가 안에서 인사를 하셨는데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저한테 뭔가 먹으라고 내주시면서 재홍이 친구라고 들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나중에 수진이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수진이 어머니가 저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게 참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위기였는데 남의 집에서 저를 좋게 봐준다는 게 낯설고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고2 겨울이 지나가고 고3이 됐습니다. 고3이 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가 수진이 진로 문제로 점점 예민해지셨거든요. 수진이가 서울대학을 가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셨는데 그러면서 수진이가 방과 후에 바로 집에 들어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와 만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신경 쓰이는 게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집 형편이 더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그해 봄에 일하다가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날품팔이를 못하게 되니까 수입이 끊겼고 새어머니가 부업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어린 동생도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늘 어딘가 무겁고 조용한 분위기였는데 그 안에서 저는 점점 더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고3 내내 저는 두 가지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수진이를 보고 싶다는 마음과 이 상황에서 내가 뭘 바라는 게 맞는 건가 하는 마음 사이에서요.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어느 날 저한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눈치챈 것 같다고, 자기를 대하는 게 달라진 것 같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나쁜 예감이 들었는데 그게 그냥 기분 탓이겠지 싶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재홍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할 말이 있다는 게 얼굴에서 보였는데 재홍이가 한참을 말을 못 꺼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가 자기한테 물어보셨다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요즘 누구랑 다니는지, 그 애가 어떤 집 아이인지. 재홍이가 어물쩍 넘어가려 했는데 어머니가 직접 학교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제 집안 이야기를요. 아버지가 술주정뱅이라는 것, 어머니가 없다는 것,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것. 작은 동네에서 그런 이야기는 빠르게 돌았습니다. 재홍이가 저한테 말하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는데 그게 말이 나온 게 신기할 정도로 속이 싸했습니다. 그 주 안에 수진이 어머니가 수진이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수진이가 직접 말해줬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고 물었더니 수진이가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가 그 애랑은 안 된다고 하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럴 줄 알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익숙했던 거예요. 내가 뭔가를 바라면 그게 안 된다는 말을 듣는 일이. 그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서 슬픔도 제대로 안 올라왔습니다. 근데 수진이가 그 다음에 한 말이 달랐습니다. 나는 어머니 말대로 안 할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수진이가 그렇게 말해줄수록 저는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가 무서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가을이 되면서 수진이 어머니와 수진이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이가 전보다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 날이 많아졌고 재홍이도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수진이가 저한테 한 가지를 털어놨습니다. 어머니가 수진이를 서울로 올려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수능이 끝나기도 전에 외갓집에서 지내면서 거기 학원을 다니라는 거였습니다. 사실상 이 마을에서 수진이를 떼어놓으려는 거였지요. 수진이가 싫다고 했지만 어머니 뜻이 확고하다는 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수진이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내가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집안도 형편도 나이도 아무것도 내 편이 아닌 상황에서 제가 붙잡겠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수능이 3주쯤 남은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이한테서 쪽지가 왔습니다. 재홍이를 통해서 전해진 쪽지였는데 내일 저녁에 시장 골목 끝에서 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혼자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그 자리에 나갔는데 수진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얼굴이 좋지 않았습니다. 울다가 온 것 같은 눈이었어요. 수진이가 저를 보더니 뭔가를 말하려다가 멈추고 또 말하려다가 멈추더니 결국 꺼낸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그 골목, 그 겨울바람, 수진이 표정이 한꺼번에 뒤섞여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한숨도 못 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라고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됐습니다. 저는 18살이었고 집에는 아픈 아버지와 어린 동생이 있었고 내일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하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저를 짓누른 건 수진이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가 너무 선명하게 그려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어머니가 재홍이 어머니한테 연락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뭔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학교를 가면서 이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결국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재홍이 어머니가 움직였다는 건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느껴졌습니다. 학교에 도착했는데 재홍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표정이 어제와 또 달랐습니다. 어제는 미안한 얼굴이었는데 오늘은 무언가에 눌린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재홍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어젯밤에 수진이 어머니랑 오래 통화를 했다고 오늘 두 어머니가 만나기로 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지는 뻔했으니까요. 수진이는 그날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석을 한 건지 조퇴를 한 건지도 몰랐는데 점심때 재홍이한테서 다시 이야기가 왔습니다. 수진이 어머니가 수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어머니가 오전에 이미 만났다고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그날 저녁에 재홍이한테서 조금씩 들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가 이 상황을 처리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수진이를 서울로 올려보내고 거기서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다시는 수진이한테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재홍이가 그 말을 전하면서 눈을 못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방에 앉아 있는데 머릿속에서 생각이 계속 뱅뱅 돌았어요. 수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결정을 강요받고 있는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가진 게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18살에 아픈 아버지가 있고 변변한 직업도 없고 학교도 아직 다니고 있는 사람이. 근데 그것보다 더 저를 짓눌렀던 건 수진이 어머니 말이 틀리지 않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화가 나는데 반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수진이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울대학을 가야 하는 애한테, 미래가 있는 애한테 제가 붙잡겠다고 나설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수진이한테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재홍이한테 물어봐도 걔도 수진이를 못 만났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네 집에서 수진이를 아예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려는데 골목 안쪽에서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뺨이 꺼져 보이고 눈이 부어 있었고 머리를 대충 묶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옷도 집에서 그냥 나온 것처럼 얇게 입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이 꽤 추웠거든요. 수진이가 저를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도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골목 안에 우리 둘만 있었고 멀리서 저녁밥 짓는 냄새 같은 게 흘러왔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같이 가면 안 되겠어. 짧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순간적으로 이해했는데 이해하면서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수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서울에 있는 외숙모한테 연락을 해뒀다고, 다음 주 안에 올려보낼 거라고, 거기서 어떻게 처리할지도 이미 다 이야기가 된 것 같다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철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람을 두고 철이라는 말을 한다는 게 이상하게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진이도 그 단어를 쓰면서 잠깐 멈추더니 더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뭘 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수진이가 잡힌 손을 내려다보더니 작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는데 그냥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뭔가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진이가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저한테 미안하다고요. 그 말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왜 미안하다는 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오히려 제가 미안했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제가. 그날 밤 수진이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골목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골목에서 어디로도 못 가는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밤에 집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아버지가 어디선가 이 이야기를 들으신 겁니다. 작은 동네에서 이런 이야기가 퍼지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아버지가 저녁에 술을 드시고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자마자 방문을 여셨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있다가 돌아봤는데 아버지 눈빛이 달랐습니다. 술에 취한 눈빛이 아니라 그 아래에 뭔가 다른 게 들어있는 눈빛이었어요.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사실이냐고.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게 대답이 된 거였겠지요. 아버지가 제 멱살을 잡으신 건 그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술이 들어간 상태라 힘이 더 샜는지 저는 그대로 벽에 박혔습니다. 새어머니가 방 밖에서 소리를 질렀고 어린 동생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셨는데 그 내용이 뭔지는 지금도 다 기억이 납니다. 집안 망신이라고, 내 엄마 꼴 난다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그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맞으면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화가 안 났어요. 그냥 멍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부터 저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을 갖고 계신 건지 그런 생각이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지쳐서 방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어머니가 잠시 후 방 앞에 오셨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거기 서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셨던 거겠지요. 그날 밤 저는 생각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를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수진이는 서울로 가게 될 거였습니다. 제가 뭘 한다고 그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에 대한 일도 수진이 어머니가 이미 다 처리하겠다고 나선 상황이었고 저는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떠나기로 했습니다. 수진이를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맞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여기에 더 있는 게 수진이한테도 저한테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집을 나오기 전에 재홍이한테 짧게 쪽지를 썼습니다. 나간다고 수진이한테 잘해주라고. 그게 다였습니다. 수진이한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 번만 더 보고 싶었어요. 근데 보면 못 떠날 것 같았습니다. 아니, 보고도 떠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벽 5시쯤이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자고 있는 동생 얼굴을 잠깐 봤습니다. 3살이었는데 자면서 입을 반쯤 벌리고 있었어요. 그 얼굴을 보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한테는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였으니까요. 가방에 옷 몇 벌하고 그동안 모은 돈 조금을 챙겼습니다. 수진이가 줬던 그 공책은 가방 제일 아래에 넣었습니다. 편지를 한 번도 붙이지 못한 그 공책을요. 문을 열고 나오는데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걸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서 큰 길로 나왔을 때 하늘이 아직 어두웠습니다. 시장 골목 앞을 지나쳤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아무도 없었고 가게마다 셔터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수진이랑 재홍이랑 셋이 수없이 걸었던 그 골목을 혼자 지나치는데 발이 좀 무거웠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읍내 터미널까지 걸어갔습니다. 첫 차 시간까지 기다리면서 터미널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추웠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 터미널에서 저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버스가 들어오고 저는 올라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기가 아닌 어딘가로 가면 됐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면서 마을 쪽이 창문 너머로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쪽을 보지 않으려 했는데 저도 모르게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봤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마을에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를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재홍이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 골목에서 제 이름을 찾는 종이를 보게 된 겁니다. 그 종이를 붙인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직감적으로 알 것 같았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게 가능한 일인지를 몰랐습니다. 40년 전에 제가 아무 말도 없이 떠난 그 마을에서 누군가가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아래에는 연락처 대신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글씨가 볼펜으로 쓰여 있었는데 꾹꾹 눌러 쓴 글씨였어요. 획이 굵고 또렷했는데 어딘가 힘이 잔뜩 들어간 것 같은 글씨였습니다. 가게 유리문에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놓은 거였는데 종이 가장자리가 살짝 말려 있는 걸 보니 붙인 지 며칠은 된 것 같았습니다. 제 이름 아래에는 간단한 특징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마을 출신, 지금 나이 60 중후반쯤, 어릴 때 아랫마을에 살았던 분. 이 3가지만으로도 저라는 걸 알기엔 충분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아랫마을에 살았던 저와 같은 이름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건 저였어요.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시장 골목은 평일 오전이어서인지 사람이 많지 않았고 종이가 붙어 있는 가게는 작은 반찬 가게였습니다. 가게 안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종이를 오래 들여다보니까 눈치를 채신 건지 아주머니가 먼저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한 겁니다.
사장님, 이 이름 왜 찾고 계신 겁니까? 아주머니는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그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종이를 붙인 사람이 아주머니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부터가 궁금했거든요. 아주머니가 먼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자기가 붙인 게 아니라고 부탁을 받아서 붙인 거라고 하셨어요. 누구한테 부탁을 받았냐고 했더니 아주머니가 잠깐 저를 위아래로 보시더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혹시 본인이세요?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놀란 것도 아니고 반가운 것도 아닌 뭔가 복잡한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하셨어요.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가게였는데 반찬들이 작은 통에 담겨 진열돼 있었고 한쪽 귀퉁이에 작은 테이블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거기 앉으라고 하시면서 전화를 한 통 하셔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아주머니가 휴대폰을 들고 가게 밖으로 나가셨는데 통화하는 목소리가 낮아서 뭔 이야기를 하시는지는 안 들렸습니다. 저는 그 테이블에 앉아서 가게 안을 멍하니 봤습니다. 이 상황이 꿈 같기도 하고 현실 같기도 하고 40년 만에 이 마을에 다시 와서 장례식을 다녀오는 길에 시장 골목에서 내 이름을 찾는 종이를 보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아주머니가 들어오시더니 기다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시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고요. 누가 오는지 물었더니 아주머니가 잠깐 머뭇거리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종이를 부탁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자기 입으로 먼저 말하기가 어렵다고 직접 만나서 들으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으실 것 같았고 솔직히 말하면 물어보는 게 두렵기도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생각이 많았습니다. 수진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근데 수진이라면 40년 동안 왜 이제야 찾는 건지, 그리고 왜 하필 이 시장 골목 반찬 가게 유리문에 종이를 붙여서 찾는 건지 그게 맞지 않았어요. 재홍이는 장례식장에서 이미 봤습니다. 관 속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누구인지 20분쯤 지났을까요?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수진이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30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숨을 약간 몰아쉬는 걸 보니 급히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가 문 앞에 서서 저를 가만히 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보내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오래 찾다가 찾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확인하고 싶은 눈빛이었습니다. 남자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이름을 대면서 본인이 맞냐고요. 저는 맞다고 했습니다. 남자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저 어머니가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뭔가를 더 말하려는데 저는 손을 들어서 잠깐 멈추게 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남자한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이수진이라고요.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가볍다기보다는 지면이 내 발 아래에 제대로 붙어 있는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남자가 뒤따라 나오면서 괜찮냐고 물었는데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남자 이름은 준혁이라고 했습니다. 이준혁? 저는 그 이름을 듣고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준혁이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한테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들었다고, 언젠가 한 번은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쉽지 않았다고.
어머니가 이 마을에 아는 분을 통해서 수소문을 했고 혹시 모른다고 시장 쪽에 종이를 붙여 달라고 부탁을 한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릿속으로 시간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수진이가 서울로 올라갔던 그 해, 40년이 흘렀고 지금 이 남자가 30 중후반이면 제가 생각한 게 맞다면 이 사람은 준혁이가 그 다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오래됐다고,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셨다고요. 저는 준혁이한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이야기를 했냐고요. 준혁이가 잠깐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거리에서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근데 뭔가 가슴 어딘가가 탁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이에요. 40년 동안 수진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서울로 올라간 뒤에 어떻게 됐는지, 아이는 어떻게 됐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는 그냥 다 포기하고 떠났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수진이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람을 키웠던 겁니다. 준혁이가 저한테 같이 가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계신다고 지금 바로 갈 수 있냐고요. 저는 차 시간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올라가는 차 시간이 오후 4시였는데 지금이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시간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갈 수 있냐는 게 단순히 시간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방식으로 다시 보게 되는 게 맞는 건지, 저를 어떻게 볼지 수진이가, 제가 아무 말도 없이 떠난 사람이라는 걸 수진이는 알고 있을 텐데 그 앞에 어떤 얼굴로 서야 하는 건지, 준혁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은 시내에 있었습니다. 준혁이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마을이 많이 변해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 건물이 있던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고 재홍이네 가게가 있던 골목은 도로가 넓어지면서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익숙한 것도 있고 전혀 모르는 것도 있고, 차 안에서 준혁이가 이야기를 조금 더 해줬습니다. 어머니가 수진이가 서울로 올라간 뒤에 낳았다고 했습니다. 외할머니네 집에서 낳았는데 그 당시 외할머니도 외할아버지도 반대가 심하셨다고요. 그래도 수진이가 고집을 꺾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핸들 위에 얹힌 준혁이 손을 잠깐 봤습니다. 수진이가 고집을 꺾지 않았다는 말이 오래 귀에 남았습니다. 준혁이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결혼을 한 번 했었는데 오래가지 못했다고, 자기를 데리고 혼자 사신 지 꽤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이야기는 자기가 초등학생 때부터 조금씩 들었는데 그때는 어려서 잘 몰랐고 나중에 크면서 이해하게 됐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갑자기 궁금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버지도 없이 자랐으니까. 근데 준혁이 목소리에서 원망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어요. 오래 생각해온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은 담담함이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면서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기다리셨다고요.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가서 박혔습니다. 병원 안으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4층이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병원 냄새가 났고 창문으로 오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노크를 2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뒤에 서 있었습니다. 방은 2인실이었는데 창가 쪽 침대였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침대 쪽을 밝히고 있었고 침대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들어가면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침대에서 움직임이 있었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발이 안 떨어졌습니다. 준혁이가 뒤를 돌아보면서 눈짓을 했습니다. 들어오라는 거였어요. 한 걸음 들어갔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에 처음 만났던 그 애가 지금은 60대 중반의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가 많이 새어 있었고 얼굴이 야위어 있었고 손등에 링거 바늘이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눈이 똑같았습니다. 컸던 그 눈이 4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았어요. 수진이가 저를 보면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못했습니다. 준혁이가 조용히 방에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말을 했습니다. 왔구나. 잠깐 저를 보더니 작게 덧붙였습니다. 한 번은 올 줄 알았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68배 병원에서 눈물을 흘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그냥 나왔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수진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링거가 꽂힌 손이 아닌 다른 손을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오래 아파있던 사람 손처럼 차가웠는데 잡으니까 손가락이 조금 힘을 줬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찾아줘서 고맙다고. 저는 먼저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찾아온 게 아니라 찾아진 거였는데 그 말을 못했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준혁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자 키웠다고, 잘 커졌다고, 이 녀석 덕분에 살았다고요. 그리고 한참을 말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떠난 거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 안다고. 근데 한 가지는 알아줬으면 한다고. 저는 눈물을 닦으면서 들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준혁이한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나쁘게 말하지 않았어. 그 애는 당신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40년 동안 가슴 어딘가에 쌓여있던 뭔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떠난 뒤 수진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가 그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다는 말보다 준혁이한테 나쁘게 말하지 않았다는 그 말이 훨씬 더 컸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 수진이 손이 제 손 안에 있었고 복도에서 간호사 발소리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40년이 그 방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면서 준혁이가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눈치를 보면서 들어와도 되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준혁이가 들어와서 저 옆에 섰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옆에서 봤습니다. 키가 저를 닮았는지 수진이를 닮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눈은 수진이를 닮았습니다. 준혁이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밥은 드셨어요?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수진이를 봤더니 수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보는 그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차 시간을 놓쳤습니다. 다음 차 시간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결국 그 마을에서 하루를 더 묵었습니다. 차 시간을 놓쳤다는 걸 알았을 때 다음 차를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다가 사라졌습니다. 다시 올라가야 할 이유가 있긴 했는데 그게 지금 당장 떠나야 할 이유만큼 크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준혁이가 근처 작은 모텔을 알아봐 줬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는데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셋이 병원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수진이가 걸을 수는 있었는데 준혁이가 한쪽에서 부축을 하면서 걸었어요. 저는 그 옆에서 걸으면서 이 장면이 얼마나 이상한 장면인지를 생각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보는 사람들과 처음 와보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다는 게 근데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는 동안 수진이가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습니다. 서울로 올라갔던 그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준혁이를 낳았던 이야기, 혼자 키우면서 지냈던 이야기들을요. 외할머니네 집에서 준혁이를 낳은 뒤에 수진이 어머니가 결국 받아들이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극구 반대하셨는데 막상 태어난 아이를 보고 나서 달라지셨다고요. 그렇게 외할머니, 수진이 어머니, 수진이 이렇게 여자들이 준혁이를 함께 키운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왜 연락을 안 했냐고요? 수진이가 잠깐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내려놓더니 찾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요. 근데 찾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재홍이한테 물어봤는데 재홍이도 모른다고 했고 아랫마을 쪽으로 수소문을 해봤는데 아무도 어디 갔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재홍이 생각이 났습니다. 재홍이가 정말 몰랐던 건지 아니면 알면서 말을 안 한 건지는 지금은 확인할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어제 장례식장에서 관 속에 누워있던 재홍이가 생각났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 친구였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됐지요. 수진이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찾는 걸 놓아버렸다고 했습니다. 살기가 바빠서이기도 했고 찾아봤자 뭐가 달라지겠냐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요. 준혁이가 아버지를 물어볼 때마다 조금씩 이야기를 해줬는데 나쁘게 말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라고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위로인지 아니면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느 쪽이든 제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올해 들어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을 계속 하신다는 겁니다. 한 번만 보고 싶다고요. 죽기 전에 한 번만요. 저는 밥을 끝까지 못 먹었습니다. 그날 밤 모텔방에 혼자 있으면서 저는 40년을 거꾸로 걸어가는 것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생각이 많았습니다. 떠난 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를 4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그날 밤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랬다는 거지요. 그때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 결과가 지금 이 자리에 저를 데려다 놓은 겁니다. 잠을 거의 못 자고 아침이 됐습니다. 준혁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침에 병원 가는데 같이 가겠냐고요. 저는 가겠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수진이는 어제보다 좀 더 안색이 나빠 보였습니다. 아침에 좀 힘드셨던 것 같다고 준혁이가 작게 말해줬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보고 왔냐고 했습니다. 안 갔냐고 물은 게 아니라 왔냐고 물은 거였어요. 그 차이가 작지 않았습니다. 저는 왔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옆에 앉아서 오전을 같이 보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피곤해 보이는 날이어서 저는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고 간호사가 들어왔다 나가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고요?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여기서 떠난 다음에
부산으로 내려가서 공장 일을 했고 거기서 몇 년 있다가 건설 일을 따라 여기저기 다니다가 나중에 자그마한 철물점을 하나 차렸습니다. 결혼은 40 초반에 한 번 했는데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없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68이 됐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 수진이가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고생했다고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목에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생했다는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수진이지 저는 아니었는데.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억지로 참았습니다. 제가 집으로 올라가는 날이 왔습니다. 이틀을 더 묵었습니다. 차 시간을 한 번 더 놓쳤고 그 다음 날은 스스로 안 갔습니다. 올라가기 전날 저녁에 준혁이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 같다고 의사한테 들었다고 했습니다. 몇 달이 될지 모른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준혁이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부탁이 있다고요. 어머니 옆에 있어줄 수 있냐고. 자기가 직장이 있어서 매일 오지는 못하는데 어머니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고. 이 근처에 방을 구해도 된다고 생활비는 자기가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준혁이를 봤습니다. 이 사람이 저한테 이 부탁을 하는 게 어떤 마음일지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른 적도 없는 사람한테 처음 만난 날 바로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준혁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신다고, 어머니가 저한테 부탁하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자기가 대신 드리는 거라고요. 저는 올라가서 정리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서울로 올라가서 열흘 만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철물점은 오랫동안 같이 일하던 직원한테 맡겼습니다. 그 친구가 언젠간 이어받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살던 원룸 계약 기간이 좀 남아 있었는데 집주인이 사정을 듣고 흔쾌히 해주셨습니다. 짐을 싸면서 별게 없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평생 일만 하고 살았는데 남은 게 이 정도라는 게 새삼스러웠어요. 근데 그게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싶었어요. 다시 그 마을에 내려와서 병원 근처에 작은 방을 구했습니다. 보증금이 별로 없는 월세방이었는데 창문에서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그 방에 짐을 풀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건지 새로운 곳에 온 건지 모르겠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오전에 가서 점심쯤까지 있다가 수진이가 낮잠을 자면 나왔다가 저녁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처음 한 주는 어색했습니다. 뭘 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날이 많았거든요. 근데 수진이가 편하게 대해줬습니다. 그냥 있어도 된다고, 말 안 해도 된다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 된다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 고마웠습니다. 날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야기를 더하게 됐습니다. 어릴 때 이야기, 중학교 때 이야기, 셋이 같이 다니던 시장 골목 이야기. 수진이가 기억하는 것과 제가 기억하는 게 조금씩 달라서 그 차이를 이야기하다가 웃는 날도 있었습니다. 비가 왔던 날 이야기를 수진이가 먼저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소풍날 버스 멈췄을 때 둘이 골짜기 내려다봤던 그 이야기를요. 수진이가 그날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러게 했다고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다고요. 남들은 예쁘다느니 좋다느니 하는데 그냥 그러게 한마디 한 게 더 진심 같았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40년 전 골짜기를 내려다봤던 그 순간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랬었지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주말에 내려왔습니다. 셋이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저는 조금씩 이 사람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은 편이었고 뭔가를 챙기는 걸 당연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진이를 대하는 방식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어머니를 오래 혼자 지켜봐 왔는지가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가 저한테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냐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곁에 없었던 사람이 40이 다 된 아들한테 아버지 소리를 들을 자격이 있는지. 근데 준혁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래도 된다고 했습니다. 준혁이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무 말 없이 수진이 병실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걸 얼마나 오래 묻고 싶었던 건지를 생각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참았습니다. 수진이가 많이 힘들어지기 시작한 건 2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좋아지는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다가 어느 날부터 안 좋은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먹는 게 줄었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그 무렵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저한테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준혁이가 외동이라 결혼을 해야 하는데 자기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결혼하는 걸 보고 싶다고요. 준혁이한테 잘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말하면 부담될 것 같으니까 당신이 말해줬으면 한다고요. 저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이한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준혁이가 한동안 말이 없다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래됐는데 어머니 상황 때문에 말을 못 꺼냈다고요. 저는 빨리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주 주말에 준혁이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의 사람이었는데 수진이를 보고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으면서도 손을 잡아드리는 걸 보니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 게 보였습니다. 수진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진짜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그 웃음을 봤습니다. 수진이가 떠난 건 그의 겨울 초입이었습니다. 병원에서였습니다. 준혁이도 옆에 있었고 저도 옆에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지 않게 가셨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한동안 병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얇게 쌓이는 눈을 보면서 40년 전 새벽에 걸었던 그 길이 생각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터미널 벤치에서 혼자 앉아있던 그 새벽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어디로 이어질지를요. 수진이 장례는 준혁이가 치렀고 저도 그 옆에 섰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준혁이가 저한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서울로 올라갈 거냐고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올라갈 이유가 있는지를요. 철물점은 이미 넘겼고 살던 방도 계약이 끝났고 거기서 저를 기다리는 게 없었습니다. 여기는 준혁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있겠다고 했습니다. 준혁이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뭔가 힘이 빠지는 것 같은, 안도하는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 표정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준혁이는 그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 조금씩 끼었습니다. 뭘 크게 한 건 아니고 그냥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의견을 물어보면 말해주고 그 정도였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던 날 준혁이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신고서에 혼인신고인으로 이름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로요. 저는 전화를 받으면서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랬지요. 그 통장에 돈이 있건 없건 그 이름으로 불린 자격이 있건 없건 이 사람이
저를 아버지로 부르겠다는 거였습니다. 예식장은 작은 곳이었습니다. 하객이 많지 않은 아담한 결혼식이었는데 저는 앞쪽에 앉았습니다. 준혁이가 입장하면서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고 준혁이가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다였는데 그게 충분했습니다. 지금 저는 그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준혁이네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텃밭이 조금 딸린 집인데 봄에 고추 모종을 심었더니 제법 잘 자라고 있습니다. 준혁이는 주말에 가끔 옵니다. 며느리가 가끔 반찬을 해서 가져다 줍니다. 저는 그게 괜찮다고 하는데도 가져오더군요. 얼마 전에는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준혁이가 저한테 먼저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설레는 목소리를 낼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텃밭을 바라봤습니다. 곧 할아버지가 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시장 골목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수진이 이름을 찾던 그 종이가 붙어있던 반찬 가게 앞을 지나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잠깐 걸음이 느려집니다. 그때 제가 그 종이를 보지 못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버스 시간이 넉넉해서 시장 골목을 들어갈 일이 없었더라면 또는 비가 왔더라면 또는 그냥 다른 길로 걸었더라면 그랬다면 저는 지금도 서울 어딘가에서 혼자 살고 있었겠지요. 인생이 참 묘합니다. 40년을 돌아서 결국 제가 서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게 되더군요. 뒤늦게 그리고 잃은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돌아오게 됐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텃밭에 물을 주고 준혁이 전화를 기다리고 골목을 걷고 그렇게 하루가 갑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돌아가고 싶었던 자리, 다시 보고 싶었던 얼굴, 하지 못했던 말 한마디.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짧은 한마디라도 댓글로 남겨주세요.